저희가 오늘 거시경제 세션에서 준비한 주제는 경제 전망, 지금 당장 익숙함과 결별하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거시경제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저물가에서 고물가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지금 난방비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상황 자체가 난방비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물가 시대가 과거에 한 5, 6년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물가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저물가와 결별을 하고 고물가 시대를 맞아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의 변화입니다. 지금 전문가분들의 준비하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한 5, 6년간 진행이 되었던 저금리 시대가 고금리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저금리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흘러야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이 혜택인 시대에서 대출이 재앙인 시대로 바뀌는 이런 거에 저금리로부터의 또 결별, 이것이 필요하고요. 글로벌 경제를 놓고 보면은 세계화, 세계가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얽혀져 있던 세상에서 지역화, 고립화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마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남미는 남미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이렇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계화와도 결별을 해야 되는 시대고, 이 세계화와 결별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무역 흑자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 파는 물건이 우리가 사들여오는 물건보다 많은 시대에 살았는데 올해부터는 무역 적자에도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역 흑자라는 것과 결별을 하고 무역 적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돼서는 저환율 시대, 저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율은 항상 1,100원대의 환율 시대에서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만 1,400억 원까지 환율이 올랐고 지금도 1,200원이 넘는 환율입니다. 1,200원이 넘는 환율은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상대적인 고환율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환율 시대와도 결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제 세션에 앞서서 한 가지 좀 키워드를 꼽은 것이, 케네스 로고프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시대에 어느 나라가 또는 어느 개인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광의 광부들이 석탄을 캐러 들어갈 때는 카나리아를 항상 데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탄광에서 독가스가 나올 때 카나리아가 그것을 그 독가스를 먼저 감지하고 카나리아가 쓰러지든지 죽습니다. 그러면 광부들은 그 위험을 미리 예측을 하고 탄광에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뀔 때는 분명히 어떤 나라, 어떤 개인들은 탄광 속에 카나리아 같은 신세가 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그런 카나리아가 되는 위험을 감지하고 다른 분들은 또 그 위험을 극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공을 하게 되는, 재테크랑 이런 부분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탄광 속에 카나리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거시경제의 달인 두 분을 모시고 논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시경제라는 것이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조금 되게 심플하게 드리고 전문가 두 분들께서 편말로 예스와 노 두 가지의 질문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숙함과 결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릴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예스와 노, OX 표말을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표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김영희 교수님께서는 예스, 금리를 내린다는 말씀이시고 백석현 팀장님께서는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표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 4분기에 그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흔히들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어요. 적정 금리를 계산할 때 하나 방식입니다.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이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 경제가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 다음에 물가가 목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것 가지고 적정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제가 뭐 방향을 보기 위해서 그려놨는데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올 4분기에는 제가 추정하면은 미국의 적정 금리가 2.9%가 나와요. 지금 4.5%고 뭐 다음 주에 올리죠. 4.75%가 될 텐데요. 2.9%가 올 연말에는 적정 금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것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과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0.3%로 전망하고 있어요. 0.3%라는 것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그 미국 경제 예측 모델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1.2% 정도 나오고요. 저뿐만 아니라 로브나 BOA, 도이치뱅크 이런 데서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 예상하고 있죠.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2, 3% 밑으로 떨어지죠. 이제 물가가 문제죠. 우리 어제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미국서 어제 PCE라고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했죠. 헤드라인은 5.0, 그 다음에 코어는 4.4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해 보니까 PC 헤드라인은 올 12월에 한 2.0% 나옵니다. 그리고 코어는 한 3.0% 나오죠.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 놓고 해봤더니 적정 금리가 한 2.9%더라. 그래서 금리를 낮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시장하고 연준 위원들하고 기대가 정말 다르죠. 여러분 달러 지수가 얼마 전까지 114 갔다가 최근에 10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지수가 10% 떨어졌어요. 달러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외환 시장에서 미국 경제가 4.5% 금리에서 견디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내리고 미국으로 돈이 안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서도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2%까지 갔다가 최근에 3.5% 안팎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떨어진 거 아닙니까? 채권 시장 장기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성,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죠.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외환시장, 채권 시장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은 금리 올리겠다. 연준 위원 입장에서는 현재 물가가 목표보다 높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저는 2분기 후반, 3분기 가면서 누가 오른가를 판단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분기, 3분기 저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가계 저축률이 작년 연평균 어제 발표됐으면 3.3%거든요. 2005년 2.9% 이하로 최저치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소비가 감소하면서 2,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4분기 가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다음 X를 들으신 우리 백 팀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백석현입니다. 먼저 교수님과 센터장님과 한 자리에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일단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회사에서도 이런 전망을 하는데 저희 공식 전망 자료는 김영익 교수님 의견과 같습니다. 4, 4분기에 내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사실 내심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사실 김영익 교수님 논리가 굉장히 명쾌하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먼저 중국이 경제를 재개했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1월 달의 특징이 금리 내리고 물론 금리가 내리다가 이제 조금 주춤하면서 올라갈 듯 말 듯 이런 모습이 보이고 주가는 오르고 달러화는 내리고 또 중요한 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지금 원유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이 원자재 빨아들이는 하마인 중국이 사들이는 뭐 철광석, 구리 뭐 불문하고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 그 얘기는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하락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이제는 중국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코로나 직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약간 증가한 다음에는 이제는 증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임금 상승률도 지금 그래도 한 5% 정도까지 떨어졌지만 여기서 많이 내려가긴 힘들지 않을까.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이 많이 내려가지 못하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크게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이 향후에 조금 더 반등한다고 보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가기 힘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준이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오판하면서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막 밀어붙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뭐 그 시기는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금리를 인하해도 4% 밑으로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문턱이 높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고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그 금리를 올해 안 내린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로 2월이 되는 것이지 금리 인하를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백 팀장님 같은 경우. 예, 맞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예 없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은 2.9% 말씀을 하셨는데 그 2.9%도 올해 안에 2.9%가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적정 금리가 2.9%라는 겁니다. 올해 안에 이제 예. 금리 인하를 시작을 예, 하더라도 그래서, 예. 이제 2.9%를 향해서 뭐 2.9%는 아니고요. 예. 예. 운을 뗄 것이냐 말 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뭐 거기 수준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금리를 지금은 이제 올리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투자나 이런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es, no 답변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경제 얘기입니다. 중국 경제가 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 경제 아까 그 백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중국 경제 올해 연착륙 가능합니까? 질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예스 연착륙 가능하다라고 낙관론을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백 팀장님께서 먼저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결론이 비슷하니까는 뭐 같은 부분들은 이제 반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김 교수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중국을 보면 1년 전과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아무래도 코로나 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초기에 뭐 그 중국 공산당의 승리 막 이런 식으로 시진핑의 업적으로 너무 홍보했기 때문에 버리기가 정말 어려워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제 발목 잡았던 게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는데 이제 11월, 10월 말 작년 그맘때쯤에 이제 백지 시위가 확산되고 사회 불만이 굉장히 커질 만한
그 위기감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야만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벌인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방을 향해서도 계속 이제 날을 세워왔는데 대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봐도 과거에 비해서 살짝 미묘하게 변화된 부분이 보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를 조금 자제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 액션으로도 예를 들자면 뭐 호주 석탄 수입 금지했던 것도 이제는 그것도 버리고 이제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 부분 규제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뭐 빅테크, 뭐 게임 산업, 교육 산업, 뭐 부동산 다 때려잡다가 그 부분도 이제는 좀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 친화적으로 사실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부터 그런 기조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올해 3월 양회에서도 그런 기조들이 확인될 전망이고요. 어쨌든 극적으로 변한 중국의 태도 때문에 시장은 이미 연착륙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그래도 시진핑은 시진핑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진핑이 일단 작년 그 백지 시위를 보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물러날 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그동안 밀어붙였던 정책의 골자 자체를 뒤집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조금 멀리 보면 중국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위기도 일단 잡은 다음에 대만을 노리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때를 기다리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도 일단은 뭐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착륙 보다는 조금 안정성장이다. 저는 그렇게 표시하고 싶은데요. 올해 블룸버그 같은 여러 IMF 같은 세계 전망을 보면은 모든 나라 경제 성장률 작년보다 낮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만 올해가 더 높다고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작년에 3% 성장했는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4.81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5%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을 다른 나라로 달리 올해 그렇게 높게 전망한 거는 소비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를 엄격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2019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돌파했는데 소비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해 소비를 할 거라는 겁니다. 중국의 최근 통계 보니까 코로나 감염률이 85%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걸릴 확률 사람들이 적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낮아지면서 소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아주 장기적인 추이인데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거 큰 흐름 비교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988년, 86년에서 88년 3조로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우리 97년 외환위기를 겪었죠. 정말 IMF 처방에 따라 뼈아픈 구조 조정을 했죠.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어요.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떨어졌습니다. 질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때 우리 코스피가 277까지 떨어졌죠. 원달러 환율 일시적으로 2,000원까지 갔었어요. 우리한테 얼마나 돈 벌 기회를 줬었습니까? 특히 외국인들이 이 시기에 우리 자산을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주가 오르고 또 우리 돈 가치 오르니까 양쪽에서 많은 돈을 벌 거 알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론스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중국도 지금 고성장에서 중성장 이런 국면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IMF 처방에 따라 굉장히 빠른 구조 조정을 했는데요.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속도가 느릴 뿐이다. 그래서 2020년부터 구조조정하고 작년, 재작년도 하고 좀 올해도 하고 아마 내년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중국이 결국은 그 질적 성장 가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진통이다. 그런데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고 질적 성장으로 들어서면요, 금융시장이 한번 우리가 도약했던 것처럼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도약을 하죠. 그래서 요새 그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세계 주식 투자 자금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매주마다 체크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이후로는 미국 시장으로 돈이 거의 안 들어가고요. 그 돈들이 유럽 시장으로 일부가 들어가고 아시아 시장, 아시아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1월 지난 뭐 좀 남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식 많이 샀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이 그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또 우리 백 팀장님이 시진핑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른쪽 그래프는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주간지에서 인용한 그림인데요. 시진핑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면서 용타고 추락하는 그림입니다. 시장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금융시장마저 개방하면서 그래서 이런 걸 기대하고 미국의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을 늘리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무역으로 돈을 벌었는데 JP모건, 골드만삭스처럼 금융으로 돈 벌 기회를 주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과거처럼 뭐 7%, 10%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4 내지 5% 성장하는데 질적 성장하면서 금융시장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익 교수님은 이렇게 외모는 굉장히 동안이신데 그 저희의 그 IMF 때부터 저희 IMF 한국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까지 한국 경제의 그 역사 위기 국면을 실제로 보고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인터뷰를 많이 했던 아주 산 증인이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일단은 보고 계신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어떤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금리는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일본 장기 금리는 0.5%로 지금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지금 높아서 일본도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는 미국처럼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 일본의 엔화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본 경제, 일본의 어떤 자금 흐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특히 한국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일본이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 목표를 바꿀 것인가? 이 얘기는 결국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예스 노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올려주시죠. 하나 둘 셋. 이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그럼 한번 이번엔 김영익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기간의 문제인데요. 올해는 금리 안 올릴 것이다. 기준금리. 왜 제가 그렇게 보냐면 일본 물가가 올라가기는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저 엔강세로 버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 부채가 작년 2분기 기준 뭐 3분기 데이터는 발표가 안 됐는데요. GDP 대비 238%나 되죠. 만약에 금리를 올리고 일본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은 일본 정부가 그 국채에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그 이자 주려면요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최대한 버티고 저는 엔강세를 유도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물가 안정에 기여할 거지 않을까. 그래서 엔강세보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요. 저는 최근에 그 아까 저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안 가고 그 다음에 유로로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간다고 그랬죠. 그거는 환율 때문에 그럽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미국에다 돈을 맡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 특히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달러 가치가 그동안 크게 그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인데요.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51% 떨어졌고 2000년 미국의 IT 거품 붕괴되면서 40% 떨어졌는데요.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이번 하락 국면에서
한 달러 가치가 30%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미 10% 떨어졌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 보면은 IMF 전망치인데요. IMF 전망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라는 겁니다. 그거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거죠. 달러 가치가 30% 떨어지면은 지금 뭐 국제 결제은행 여러 가지가 기준환율 뭐 실질 실환율 이렇게 발표하고 있으면 제일 가대평가된 통화가 달러고요. 제일 저평가된 데가 엔이에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앞으로 뭐 30% 정도 떨어진다면 엔화 가치는 그만큼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오르면 일본 수입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선은 일본이 그거로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틸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저는 뭐 내년 가면은 일본도 그 일드 커브 컨트롤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엔 강세로 버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백 팀장님. 예, 그 방금 달러하고 엔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외환 시장은 특징이 두 개의 통화가 쌍으로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원달러 환율도 달러화와 원화의 거래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외환 시장의 거래는 원달러뿐만이 아니라 10중 8구는 상대 통화를 달러화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엔달러 환율도 사실상 달러화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거의 그냥 엔달러도 따라가는 특징이 강한데, 다만 BOJ가 워낙 역사적으로 좀 급진적인 정책들을,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제일 처음 도입했던 것도 BOJ였고요. 어쨌든 뭐 구로다 총재도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들을 해왔기 때문에 BOJ가 움직일 때는 BOJ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달러를 그냥 쫓아갈 뿐인데 BOJ가 움직이면 엔화 강세가 이번에는 이제 약세 쪽이 아니라 움직이면 엔화 강세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교수님께서는 내년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올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 정책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일례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월 달에 다음 총재가 취임해야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월 10일경에 차기 총재 지명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차기 총재 물망에 오른 사람들을 3명을 제안을 했더니 다 안 하겠다고 고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구로다 총재가 이제 저질러 놓은 일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수습하고 정책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욕 안 먹고 하기 정말 힘든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겠지만 다들 고사하고 있는 이유가 그걸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정책이지만 그래도 대안이 있다면, 지금 현재 정책이 국채 10년물을 0%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0.5%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이게 목표를 국채 10년물로 정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금리라는 게 만기가 길어질수록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10년물을 0.5% 상단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가고 일본도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 10년물은 고정돼 있으니까 금리가 이렇게 만기가 길어질수록 올라가다가 10년물에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일본 국채 시장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이 10년물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계속 거의 무한대로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사들여야 되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BOJ가 일본 전체 국채 물량 중에 절반 이상을 이제 보유하게 됐거든요. 이런 왜곡된 상황들 때문에 이제는 시간 문제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정책 포기하는 게. 그래서 가능한 것들은 일단 지금 10년물이 목표인데 한 5년물, 뭐 2년물로 이렇게 목표 그 국채 만기물을 바꾸던, 그러니까 좀 내리거나 만기를 짧게 하거나, 아니면 10년물 금리 0%였던 거를 0.5%로 올리고 그 변동 범위도 뭐 1%로 넓힌다거나, 이런 식의 변화는 뭐 빠르면 올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말씀하신 김에 이제 조금 전에 달러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제가 달러화를 보는 관점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외환 시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자본이 국경을 넘어가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해외 주식을 사고 해외 채권을 사고 해외 부동산을 살 때도 결국 외환 시장을 거치잖아요. 그 외국인도 한국 주식 채권 뭐 부동산 살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이런 실물 자본의 이동도 있지만 제가 있는 부서가 이제 트레이딩 센터라서 외환 딜러도 있거든요. 이 외환 딜러는 기업들이 뭐 물량을 주면 그 물량을 소화해 주기도 하지만 그 시장에서 직접 팔아 주기도 하지만 본인 자기 북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순수한 투기하는 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순수한 투기 거래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게 굉장히 돈 벌기 쉬운 거래였거든요. 달러 강세에 베팅하면 돈 번다는 생각들을 너도나도 했기 때문에 뭐 헤지 펀드, 뭐 제가 있는 은행의 이런 외환 딜러들 이렇게 투기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달러화를 사는 거래가 굉장히 쉬운 거래였고 그래서 실물 자본의 이동보다는 이 투기 거래 움직임들이 달러화를 그렇게 심하게 밀어 올렸던 겁니다. 지금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작년에는 하루에 서울 외환시장의 거래 변동폭이 뭐 10원, 20원 막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예사였는데 불과 이틀 전에 하루 원달러 환율 서울 변동폭이 2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거래량이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지난 연말은 거래량이 없었는데 보통 연초가 되면 거래량이 확 증가하게 되는데요. 지금 원달러 거래량은 확 증가했는데 변동폭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거나 하락에 베팅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가 달러와 하락에 베팅해서 환율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고 이렇게 위로 베팅하고 아래로 베팅하고 이런 투기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중에 등락도 아주 미미하고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화에 적극적으로 하락 베팅하는 세력은 없고 그냥 자본이 들어와 오면서 환율이 내리는 것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기 백 팀장님께서는 그 환율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는 분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모든 그 지표가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거에는 이제 모든 정치 경제 뭐 사회 모든 지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는데 아주 명쾌한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 일본이 금리를 올해 올릴 것이냐 올해 올리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은 금리 인상 압력이 상당히 많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관련돼서 저희가 더 관심이 가는 건 엔화 문제인데 엔화 그 예금도 사실 많이 하고 엔화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수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고 하는데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 질문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올해 끝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경제를 보시다 보면은 뭐 정치 전쟁이라는 변수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견해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OX 편말을 한번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김 교수님은 O 쓰셨네요. 한번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 팀장님께서 먼저. 일단 제가 뭐 전쟁을 예측하는 건 조금 좀 너무 나가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실 겨울 과연 유럽이 잘 넘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고 올해는 어찌 넘기더라도 내년은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뚜껑 열리고 겨울이 지나가면서 확인되는 건 버틸만 한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올해 겨울이 따뜻하니까 내년에 다시 추워지면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에너지 위기라는 게 유럽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러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그 때문에 수요 자체도 많이 줄였고 다른 에너지 공급처도 다변화를 했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올해 1년간의 화석연료 수요량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뭐 30-40%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에너지 관련 리포트들을 보면 지금 유럽이 벌써 빠르게 적응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요량 자체를 많이 줄였다. 이 부분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오래 가더라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앞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유럽도 그렇고 이제는 러시아도 전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미국도 뭐 작년 11월부터 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의중도 떠보고 뭐 러시아하고 국방부 장관 회담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유럽도 당연히 끝내는 걸 바라긴 하죠. 그래서 미국, 러시아, 유럽이 다 끝내길 바라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지금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이 에즈이즈 요 영토 그대로 끝내자, 휴전하자라는 얘기인데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동의했다가는 향후에 또 러시아가 침략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받냐? 유럽연합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예스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휴전을 오케이 하고 넙죽 받아들인다? 그러면 미래를 또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현상 유지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점하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때문에 올해 전쟁 끝나기 쉽지 않다. 유럽은 버틸만하다. 그게 이제 저의 예상 근거입니다. 5를 들어주신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선택의 문제로 5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두 개 다 같이 들고 싶었습니다. 예, 그만큼 제가 이 분야에는 솔직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의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가니까 푸틴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제발 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늘 또 어떤 한 신문 아침에 읽어보니까 러시아 국력이 지금 많이 재정이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할 돈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구급 펀드 이런 것까지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면은 러시아 내부 문제, 러시아 국민들이 굉장히 그 불만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 봐도 국력이 소진되고 전쟁할 힘이 없어지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휴전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우리 백 팀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우리가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요. 유로존 경제는 3.0%나 성장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보다 유로존 경제가 더 높은 성장을 했다는 거죠. 올해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마이너스 0.1%인데요. 그거는 얕은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유럽 경제가 잘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최근 이거 주식시장 보면은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지만 제일 많이 오른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럽 국가들이에요. 독일, 프랑스 주가, 유럽 주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전쟁이 끝나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더라도 별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푸틴이 해봤자 유로 경제도 별로 타격을 줄 수도 없고 자기 힘은 소진되고 이런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그 휴전 같은 걸 모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진영학적 문제는 정말 잘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의 이성보다는 뭐 감성이라든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희석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이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판단이나 경제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올해 특수한 우크라이나 네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제 한국 경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주관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 경제 올해 키워드를 1, 2, 3 순위로 꼽는다면, 주관식이지만 상당히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질문을 꼽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올해 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전부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상고였었죠.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그런데 요새 상고란 이야기 거의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낮아지고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컨센서스보다 미국 물가나 우리 물가나 예상보다 더 낮아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낮으니까 이제 금리도 꺾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시장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작년 10월에 4.6%까지 갔었죠. 그런데 어제 그 3.34%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금리가 떨어지고요. 은행 예금 금리 떨어지고 이제 대출 금리도 한국은행에서 어제 저 가중 평균 금리라는 걸 발표했는데, 특히 가계 대출 금리가 10월을 정점으로 11월, 12월 연속 2달 떨어졌어요. 4.82%에서 4.63%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죠. 모든 금리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문제죠. 그리고 고환율, 달러 강세였는데 달러가 10% 이상 떨어졌고, 우리 환율도 뭐 1,44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30원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고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고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물가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올해도 저는 뭐 정부가 예상치가 지금 1.6%입니다만 저는 1.2%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GDP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일 것이다. 그런데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거는 현재의 경기 침체인데 주식시장은 미래의 경기를 내다보니까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이런 지표들을 보지 말고 장단기 금리차나 선행지수 이런 걸 보시고 올해는 주식 투자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올해는 경기 침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저는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국은행 저 통계 보니까요, 우리 기업의 36%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입니다. 중소기업은 50%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중소기업 50%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이제서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자 갚을 능력이,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기업을 잘 선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거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차별화입니다. 이미 차별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정부 들어서 뭐 재정 긴축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재정 긴축은 아니거든요. 올해 명목 성장률 4% 예상하면서 정부 예산 증가율은 5% 넘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상반기 예산을 집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 경기, 뭐 3분기까지 저는 우리 경제 성장이 굉장히 낮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3분기 후반, 4분기에는 우리 정부가 추경 예산을 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관행일 것이다. 그만큼 차별화가 심화되고 어려운 중소기업들, 어려운 뭐 나중에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부동산 가격 급락하면서 추경 차별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주관식 질문이라서 이번에는 그 백 팀장님 말씀 듣도록.
예, 저도 경기 침체 리스크를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키워드를 첫 번째를 부동산으로 꼽았고요. 제가 보는 시각은 부동산은 결국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리지 않는 한 부동산은 계속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동안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이후 상승작용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은 수준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한 번 꺾인 이상 이 하향 안정화 추세가 금방 뒤집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조금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한국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한국 지표는 수출인데요. 수출을 볼 때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세계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뭐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막 재편되는 과정이 시작됐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형성됐던 글로벌 공급망상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한국이나 뭐 호주나 대만,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뭐 원자재 수출하고 이러면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뭐 최종 제품을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고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이었는데 그래서 중국에 미국 수출하고 중국이 수입하는 것들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호주로부터의 수입, 독일, 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그래프를 그리면 똑같이 갑니다. 매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금 얘기한 한국, 대만, 독일, 일본, 호주 중에 한국의 대중 수출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리고 대만이 비슷하지만 조금 아래에 있었고 근데 한 5년 전쯤부터는 대만이 역전한 다음에 이 역전폭이 조금씩 미미하긴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도체로 좁혀봐도 중국의 반도체 수입 from 대만 그리고 from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대만이 역전한 상황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고 반도체 시장에서 TSMC를 바라보는 시각과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는 조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비메모리 쪽인 로직칩 시장 점유율은 기술이 이제 이 나노미터 단위가 작을수록 이제 높은 기술이 필요한데 10나노미터 이하는 뭐 완전히 TSMC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92대 8이거든요. TSMC가 92%를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8%밖에 안 되고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 메모리 반도체 기술 저기 뭐 어쨌든 기획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봐도 약간 그런 압박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올해를 이건 뭐 올해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같은 이 자금 경색 현상이 올해는 없을 것이냐.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오르고 나면 사후적으로 불거지는 문제들이 뭐 경기 침체 압력이 커진다거나 그리고 신용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금 시장이 올해 진짜 제대로 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달러화가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면 달러화는 굉장히 전 세계 시장에 중요한 이유가 사실상 국경을 넘나드는 돈은 달러화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돈이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달러화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 돈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화가 하락한다면 우려했던 것보다 자금 시장 경색이 재현될 가능성은 작년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구조조정, 경쟁력 약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우울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올해는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국 경제 올해 전망을 날씨로 표현한다면 아까 키워드에서 보면은 약간 좀 우울한 얘기들이 많아서 뭔가 좀 이렇게 날씨도 약간 좀 우울한 날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한국 경제의 날씨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의 어떤 뭐 경기 순환이라든가 지금의 어떤 그 사이클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한국 경제의 어떤 전망, 올해 성장률 전망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백 팀장님께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저는 이제 비욘디 흐림이라고 이제 앞서 이제 노영우 센터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경기 침체나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최근에 수출 부진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은 뭐 우울한 분위기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은 긍정적이라는 게 지금 좀 괴리된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 경기 침체 국면을 통과하고 나면 반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반기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그래도 기지개를 켠다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시장 전체에는 상당한 호재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어려운 국면을 지나치겠지만 하반기에는 뭐 예를 들면 무역 수지도 월간 기준으로는 흑자로 전환하면서 조금씩 흐린 날씨로 그러니까 비가 그치면서 흐린 날씨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은 비는 언제 오는 겁니까? 비는 뭐 상반기 내내 온다고 보고 있고요. 비가 좀 강해질 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비가 오고 하반기에는 날씨가 흐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럼 흐린 다음에는 맑아지는 거로 보시는 거죠? 뭐 장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비 오고 흐리고 다시 장마가 오고 그럼 언제쯤 맑아질 걸로 보시는 뭐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4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는 뭐 맑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조금 먼 얘기니까 일단은 뭐 흐린 날씨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1년 내내 일단 우산은 좀 갖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럼 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도 뭐 날씨에 비유하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 오는 흐림, 뭐 백 팀장님하고 의견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경제를 그 사이클 측면에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과 4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어섰죠.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4% 전분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아마 상반기까지는 0%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수출. 여러분 저 실질소득 작년에 늘으셨습니까? 여러분 임금이 물가보다 더 올랐어요. 우리 저 83% 근로자들이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소비자 물가 5.1% 올랐는데 우리 임금 한 4% 조금 더 올랐거든요. 실질소득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 떨어졌죠. 집값 떨어지기 시작했죠. 역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올리니까 은행에다 이자 내야 되죠. 원금 내야 되죠. 소비할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작년 9월 달에 저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 보니까 940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를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이
작년 9월까지 증가했다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올 아마 상반기에는 감소폭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 경제는 뭐 비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뭐 제가 저 금융시장은 이런 걸 많이 반영했다. 우리 저 선행지수가 2021년 6월에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이 제가 정점을 치고 계속 하락했는데 저는 올 상반기 무렵에 저점을 치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미래 경제는 햇빛이 좀 보인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 사이클적인 면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낮아질 때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 낮아지는 나라 어디 보셨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 성장률 결정하는 게 노동, 자본, 생산성입니다. 특히 노동이 감소하고 있죠. 15세, 64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인구 자체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자본 수당 많이 축적해 놨으니까요. 투자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납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 계단이 올라서려면은 총 요소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정부 총리, 이번 정부 총리도 우리 사회적 데이터별 통해 가지고 생산성 한번 개선해 보자. 지난 정부 총리가 국무총리실에 각 경제단체 모이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이번 정부 총리도 취임사에 우리 사회적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회적 가치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통합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강연 8.15 경축사 같은 거 들었죠?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를 통해 가지고 혁신하고 혁신을 통해 가지고 도약하고 성장해 가지고 나누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 성장률 계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 계단을 한번 올라서 보자는 겁니다. 정말 저도 올라서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런데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그 요인들을 보면은 이번 정부 5년도 2% 성장하면 잘한 성장이라는 겁니다. 뭐 재전망뿐만 아니라요. 정부 관련 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앞으로 5년 경제 성장을 2%로 전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선 게 문제다. 그래서 사이클상으로는 내년 어느 시점에서 경기가 회복되지만은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잠재 성장률이 2% 이제 1% 후반에 서서히 진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우리가 저성장 문제를 생각하면서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저렇게 경제 성장이 낮은데 금리가 어떻게 오르겠어요? 최근에 금리 상승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피셔 효과라는 겁니다. 다시 물가 상승 낮아지고 저렇게 경쟁을 떨어지니까 금리는 갈수록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잠재 성장률 문제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보충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 그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문제로 잠재 성장률이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자본 이런 거와 관련돼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자체만 가지고 우리 경제가 문제인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차별화가 너무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7%,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가 파이가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이죠. 축출 자본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더 잘 되고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시장에 퇴출되면서 차별화가 너무 심화된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고요. 제가 뭐 역사를 장기 역사를 뭐 공부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차별화가 심화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아세요? 전쟁, 혁명, 전염병으로 해결돼요. 전쟁, 혁명 뭐 일어나기 쉽지 않죠. 저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 인류한테 주는 의미는 그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도 역사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차별화가 지나치게 심화됐습니다. 근데 과거 전염병이 생기면 이번에는 그 코로나는 의료과학기술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 죽었습니다. 근데 패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인구의 30%가 죽었지 않습니까? 패스트가 전염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서 차별화가 해소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은 뭐 이쪽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앞으로 더 위험한 전염병이 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우리 코로나가 인류에 준 의미는 차별화 좀 해소해라,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저성장으로 가면은 우리 기업들 아까 저 중소기업들 50%가 지금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고 그랬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이 좀 올라야지 고용도 늘어나고 우리 뭐 소득도 많이 늘어났을 텐데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 임금 오른 속도부터 둔화될 수밖에 없죠.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임금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어떻게든 그 경제 고미화가 커지면서 성장률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전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 낮아지죠. 사실 중국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 7 내지 10% 성장하다 이제 4 내지 5%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나라가 세계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몇 프로 정도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적정 규모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숫자가 있습니까? 적정 지금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지금 2%예요. 그런데 이거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 좀 올려야 될지. 이게 뭐 한 윤 대통령이 이거 대선 그 토론회 때는 4% 이야기했거든요. 예. 4% 올라까지만 오면 정말 좋고요. 저는 3%까지만 올라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 우리나라가 한 박근혜 정부 때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좀 과제가 되겠네요. 예. 경제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어떤 경제 철학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그 한 가지 아까 뭐 약간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무역 수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로 그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가 경제가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한국의 무역 수지는 결국 이제 환율하고도 관계가 있고 환율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정책하고도 관계가 있고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무역 수지인데 이 무역 수지가 올해 이제 흑자로 돌아설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yes, no로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 둘, 셋. 백 팀장님께서는 yes, 김 교수님은 no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백 팀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먼저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5를 들었던 거는 올해 월간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의미로 들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가능성 반보다는 조금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꼭 집어라 연간 기준에 플러스가 가능하냐 그러면 그건 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작년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우리 저 통관 기준 무역수 적자가 472억 달러 났죠. 근데 작년에 왜 이렇게 우리 무역수 적자가 많이 났냐면은 유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배럴당 우리 원유 도입 단가가 68달러였었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103달러였거든요.
우리가 1년에 그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도입합니다. 유가가 30달러 오르니까 우리 수입 부담이 원유에서만 300억 달러가 늘어난 거죠. 작년 우리 무역 수지 적자 보면은 중동에서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운 무역 적자를 내고 있고요. 사우디 한 나라에서만 뭐 거의 400달러 내죠. 그리고 일본에서 240억 달러 적자 냈어요. 여러분 일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일본하고는 200억 달러 이상 적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핵심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든 건 작년에 코로나 중국 사람들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소비가 줄었죠. 그래서 대중 수출이 많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무역 수지 흑자 통관 기준으로 91%가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중국에서 무역 수지 흑자가 15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적자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죠. 자, 올해도 연간 전체적으로 뭐 우리 백 팀장님 말씀대로 아마 월별로는 흑자 나는 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월 20일까지 보니까 지금 20일까지도 100억 달러 적자 났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적자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자폭은 줄어들겠죠. 아마 올해는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면서 중국으로 수출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 베트남으로 우리 무역 수지 흑자가 340억 달러로 베트남으로 우리 무역 최대 흑자국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출이 계속되면서 아마 무역 수지 흑자폭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요새 저 기자분들한테 제가 가끔 질문 받는 게 작년에 무역 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 적자를 냈는데 어떻게 경상수지는 흑자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작년 12월까지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만 11월까지 보니까 거의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230억 달러예요. 무역수지 적자가 그렇게 났는데도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거는 그만큼 달러가 우리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었죠. 그럼 왜 경상수지 흑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느냐?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합리화하면서 투자가 저축보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그 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98년부터 작년까지 11월까지 보니까요.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1조 한 700억 달러 돼요.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뭐 했죠? 해외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8천억 달러 이상을 해외 증권 투자를 했어요. 해외 주식 사고 특히 국민연금 같은 데가 뭐 해외 주식 많이 사고 그다음에 채권 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조 달러 이상을 해외에 투자해 놨으니까 그 소득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 사고 채권 사놨으니까 미국에서 배당금이 들어오고 이자가 들어오고 그게 소득 수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200억 달러 흑자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경상수지 통관기준 무역수지 적자가 나가지고 큰일 났다. 이런 통계만 보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경상수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경상수지는 소득수지 흑자, 이자소득, 배당소지 흑자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흑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무역 수지는 그렇게 큰 위험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후속 세션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 제일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제 투자와 관련된 얘기니까 저희 그 투자와 관련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한국 주식 지금 살 때인가? 굉장히 좀 직설적인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예스 노로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지금 살 때입니까? 하나, 둘, 셋. 경제 전망은 아까 뭐 상당히 좀 어둡고 흐리고 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식은 두 분 다 살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그동안 그 닥터 숨이라고 뭐 별명을 많이 얻었습니다만은 2021년과 3,300 넘었을 때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에 유동성, 거시경제 측면에서 코스피를 평가하는데요.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코스피가 2200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가소평가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러 오르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명목 GDP로 추정하는 우리 적정 주가입니다. 지금 적정 주가 추정하면 3천이 넘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명목 GDP가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한 4% 정도 성장했을 거예요. 작년에 코스피가 2236으로 끝났는데요. 24%나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그래서 저게 위에 있을 때도 있고 밑에 있을 때도 있는데요. 지금 역사상으로 가장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2000년 이후. 그래서 저것뿐만 아니라 제가 일평균 수출, 뭐 유동성 여기서 그림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모든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됐어요. 추세에서 지금 제일 밑으로 떨어지는 게 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00까지 올라가지고 저평가 해소되는 국면입니다만 아직도 저평가됐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계속 작년 말부터 올해는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경제는 나쁘다 그러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까? 주식시장 굉장히 선행한다는 겁니다. 제가 2021년 하반기부터 주가를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OECD 선행지수가 거의 5를 저점으로 우리나라 OECD 선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게 6월을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앞으로 경기가 나쁘죠. 주가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행지수 저점이 정확한 시점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면 3월쯤 나와요. 올해 실물 경제는 말의 공포, 뒤의 공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현재 경제 지표는 굉장히 나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주식시장에서 선행하니까 선행하는 지표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작년 4분기 영업이익 4조 5천억 13분기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그날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삼성전자 이익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 분석 자료 보니까 올해 D램 분야에서도 적자날 수가 있대요. 그런 주가를 5만 1,000원이 다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애널리스트들 자료 보니까 내년에는 삼성전자 이익이 올해보다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주가는 그렇게 미리서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예, 백 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PPT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게 사실 며칠 전에 M+에 제가 올린 자료들인데요. 그 중에 그래프는 2개만 올렸고 제목 자체도 달러화의 극적인 하락이 주식시장에 의미하는 것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이 그래프는 보시다시피 달러화의 장기 그래프를 전 세계 증시 MSCI 지수에서 확인되는 올 컨트리 월드 전 세계 증시 그래프하고 그려보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로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가 상승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달러화가 하락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게 이제 역사적인 패턴이고요. 지금은 얼마 전부터 지금 3달째 달러화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예, 제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 작년 그 한국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이 해외에 얼마나 투자했냐 뭐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투자한 게 100%도 아니고 101%입니다. 순매수 기준으로요. 물론 매수액 전체 기준으로 보면 95%가 미국이었는데 순매수 기준으로는 미국이 101%였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1% 순매도 했다. 그래서 이제 총 해외 투자 금액이 100%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한국인의 해외 투자는 뭐 사실상 미국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 시장을 분리해서 달러화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회색 그래프는 미국 주식시장 주가 지수를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어땠냐를 그린 거고요. 왜냐하면 달러화 자체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니까 상대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상대 지수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1년간의 수익률을 그려보면 이것 역시 장기적으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죠. 수치로는 상관관계가 0.69, 뭐 0.7 가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전 세계, 그러니까 달러화가 상승하면 전 세계 주가가 하락하지만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상승할 때 미국 주식이 우수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달러화가 상승할 때는 반대로 달러화가 하락할 때는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상승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 부진합니다. 달러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화 하락이 계속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전 세계 주식시장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 미국보다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코스피 지수를 이제 GDP 기준으로 보여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저는 이제 한국의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보시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코스피 지수와 월 수출액이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가 상승할 때는 분명히 선행합니다. 고점은 코스피가 먼저 꼭지를 찍죠. 그런데 또 자세하게 보면 저점은 코스피하고 월 수출액 저점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코스피가 저점을 찍을 때는 월 수출액의 저점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사실 시장은 하락할 때보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치면 오르는 기간이 더 많죠.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도 하락을 예측할 때보다는 상승을 예측하는 기간이 길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자체가 아래쪽을 보기보다는 위쪽을 보고 그리고 역사적인 트렌드도 기간으로 보면 내려가는 기간보다는 올라가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아래쪽은 좀 뒤늦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은 조금 동행하는 경향이 있고 올라갈 때는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앞에서 미국 증시와 달러화를 비교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른쪽은 한국의 코스피를 전 세계 주식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어떠냐 그걸 이제 지수로 나타내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비교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도 절대 지수가 아니라 상대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주가에 대비한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굉장히 비슷하게 가다가 작년 한 해 동안 완전히 달러화가 좀 미친 듯이 혼자 갔었죠. 그래서 이 현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주식을 사고 팔면서 달러화가 하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달러화 상승 자체에 베팅한 투기 물량 자체가 너무 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작년에 원화 약세 폭이 엔화 약세 폭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았거든요. 그럼 일본 엔화 약세는 외국인이 일본 주식을 팔고 일본 채권을 팔았기 때문이냐? 그건 아닙니다. 일본이 BOJ 통화 정책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완화 정책 계속할 거야. 사실 작년에는 일본 빼고 선진국들은 일본이랑 비슷했던 스위스마저도 금리 인상에 동참을 했는데 일본은 우리는 끝까지 버틸 거야 이러니까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세력들한테 가장 쉬워 보였던 통화가 엔화였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달러 상승 자체에 베팅했던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움직임과 원달러도 조금 다르게 갔던 경향이 있었다. 이게 이제 작년 외환시장의 조금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그래프에 있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인 모델로 실질 실효 환율과 뭐 노동 생산성, 뭐 교육 조건, 그리고 실질 금리 이런 것들로 원달러 지금 적정 환율을 뽑아 보면 한 1,215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보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 주가 그래프하고 지금 이제 거의 만났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원달러 적정 환율이 이 그래프 상에서도 한 1,200원에서 1,250원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계적으로도 한 1,215원 정도가 적정 환율로 나오는데, 보통 적정 환율과 그러니까 한번 꺾이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적정 환율을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은 항상 위로도 과잉이 있지만 아래로도 과잉이 나오기 때문에 적정 환율을 깨고 내려갈 텐데, 그래서 전망 자체는 저희는 올해 1,200원 아래까지는 갈 거다. 다만 저점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원달러가 이대로 계속 하락하기보다는 상반기엔 그래도 반등하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래도 달러화가 반등하는 타이밍이 온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뭐 그렇다고 해서 작년같이 뭐 거대한 불덩이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잔불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지만, 특징적인 게 이제 왼쪽에 보시면 미국의 실질 금리와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위기를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린 그래프인데요. 위기의 성격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뭐 어떤 위기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 이것도 자세하게 보시면 약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오르는 게 먼저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딘가에서 위기가 터지는 게 조금 시차를 두고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조금 압박을 받는 곳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주가라는 건 그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보면 실질 금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이제 PER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PER이 주가 순이익 비율인데 지금 미국이 뭐 18배, 19배 정도 되는데, 뭐 최근 10년간에 보면 상관관계는 굉장히 명확하죠. 실질 금리 오르면 이 밸류에이션 떨어지고 PER 떨어지고,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PER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10년 더 이전에는 이 관계가 조금 희미하긴 했지만 최근 10년에는 굉장히 이 관계가 명확해졌고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미국의 주가 순이익 비율 PER 배수가 많이 떨어졌지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미국의 이 PER이 떨어진 건 미국의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아직까지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크게 이제 막 감소하기 시작했죠. 지금 뭐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이익 감소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 배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하락하면, 이익이 감소하면 주가 순이익 비율도 18이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더라도 주가는 하락해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미국 주가 자체는 아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일단 미국 주식은 올해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진 않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투자를 하실 때 심리적인 부분을 이제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시장 가격에 설득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격이 왜 오르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굉장히 쉬운 시기인데요.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우리가 시장 가격을 보고 내가 뭔가를 모르나 보다,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설득당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뭐 달러뿐만이 아니라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벌써 이제 한 20-30년 된 것 같은데,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들어보신 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라고, 그 버핏하고 같이 버크셔 해서웨이 하시는 그 이제 한국 나이 100살 되신 찰리 먼거, 이분이 워낙 그 치알디니 교수를 높게 평가하셔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A주 자체 그 몇 억짜리 주식 그거를 주셨더라고요. 아직도 팔지 않고 계시던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분의 전공은 사회심리학이기 때문에 설득의 심리학도 사회심리학적 접근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거기서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특히 불확실한 상황일 때, 시장의 속성 자체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럴 때는 군중의 집단적인 지혜를 무한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가격 자체를 믿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시장의 속성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주도자는 5%뿐이고 나머지 95%는 다 따라장이다. 불확실한 상황일 때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낙관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경제 재개 이것도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믿음도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시장 가격 자체가 낙관론을 조금 더 계속 부추기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낙관론이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이 닥터 둠이셨는데 전망을 바꿨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백 팀장님께서는 상당히 좀 심리학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식을 좀 사는 것을 고려해 볼 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남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다 듣기는 좀 어려울 단계고요. 그 질문이 이제 부동산하고 저희가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요 얘기는 푯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은 부동산 지금 살 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역시 부동산 관심 많은데 다음 세션에서 또 부동산 관련된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푯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 노 들어주셨죠? 아까 그 부동산 관련된 설명 있으셨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은 가상화폐 지금 살 때인가? 가상화폐도 관심이 많으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가상화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김 교수님은 살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많이 오셨는데 플로어에서 혹시 그 두 분께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 분 정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셨으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희들도 부동산 자산이 9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최근에 주리니 코리니 그런 거 좀 시작해봤거든요.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보려고 하는데, 아까 딱 그 부동산과 주식, 코인 이런 포트폴리오의 비율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포트폴리오. 그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렇게 세 개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김 교수님께서 약간의 아이디어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답변 가능하신가요? 여기서 자세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 저 가계 금융 자산 중에서 76%가 실물 자산이고 74%가 부동산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집 하나 간척하고 은퇴하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은, 그거를 저는 주택연금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유동화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금융자산 측면에서는 은행예금 비중이 46, 채권 2%, 주식 비중 20%, 보험 30%인데요. 지금 주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식 비중이 20%는 낮다. 은행예금 지금 금리 낮아지고 있는데 은행예금 비중 줄이고 주식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세션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춥고 굉장히 좀 오시기 어려웠을 텐데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또 세미나 이어지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M+ 통해서 또 다양한 재테크, 투자 정보, 경제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그 두 분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